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해가 뜬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말을 몸으로 겪고 나서야 진짜 뜻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럽고 눈물밖에 안 났는데요. 어떤 순간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해가 뜨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제일 큰 상처를 주는 경험 말이에요. 저는 고달픈 줄도 모르고 견디며 살다가 선물 같은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 수 있었죠.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펜션을 운영하면서 나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름 부록을 넘긴 세월을 살았지만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연륜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이라는 건 소용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쉽지 않은 사건을 보냈거든요. 사실 저는 겉으로만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으니까요. 용우, 너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 즐겁겠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다 배울 수 있잖아. 아저씨도 너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돼야 할 텐데. 그러게, 너도 너희 부모님에 걸맞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다고. 제 주변 어른들은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니까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 돈도 부족한 적 없었고 교육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원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어요. 아주 어릴 때는 혹시나 넘어질까봐 항상 어른의 품에 안겨 있었고 혼자 우산을 쓰고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투 하나부터 손짓 하나까지 부모님이 세세하게 교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린애답지 않게 성숙하고 의젓하다며 칭찬을 받았죠. 그때는 그게 당연히 좋은 건 줄 알았고요. 하지만 학교에 가보니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군요. 보통 남자애들이라면 서로 짓궂게 장난치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과잉보호 때문에 자전거조차 탈 줄 몰랐던 겁니다. 뭔 소리야?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너 뭐 잘못 먹었냐? 야, 얘들아, 얘 하는 말 들었어? 자전거를 타본 적 없다는데 그냥 우리랑 놀기 싫다고 하면 되잖아. 뭐하러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타는지 몰라.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야. 너희는 어디에서 배웠는데? 과외를 따로 붙여주신 거야? 무슨 자전거를 배우는데 과외를 불러? 너 진짜 어디 다른 세상에서 살다 왔냐? 이런 건 그냥 감으로 배우는 거라고. 따로 선생님이 없어도 누구나 할 줄 아는 거란 말이야. 외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아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받는 타박 때문에 난처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가서 이런 상황을 알려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자전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은 전부 자전거 타며 놀더라고요. 아예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애들도 있어요. 대부분 탈 줄 안다는데 저만 할 줄 모르니까 곤란해요. 안 돼. 자전거 타다가 얼마나 넘어지기가 쉬운 줄 알아? 이게 다 우리가 널 위해서 배우지 못하게 한 거다. 걔네들은 부모가 애 무릎 까지는 건 뭐 신경도 안 쓰나 보지?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 내가 보기에는 가난해서 운전기사 하나 고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전거 태워서 등교시키는 거야. 어차피 자전거 타봤자 청박해 보이니까 괜한 짓 하지 마라. 너는 그런 거 배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을 생각하면 돼.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크다 보니 저는 아무것도 용기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애들 사이에서 저는 손가락질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기도 했어요. 아무도 저랑 같이 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말 섞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교실에서 벽지와 같은 존재였고 출석을 확인할 때가 아니면 이름을 불릴 일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 나이 아이들은 뭔가 다른 사람을 귀신같이 눈치채잖아요. 금방 제가 특이하다는 걸 알아채버린 거죠.
다른 남자애들은 체육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는데 저는 혹시 다칠까봐 앉아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외롭다는 감정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정색하면서 반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봐주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교양 있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게 나이 먹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야. 무조건 어릴 때 습관을 들여놔야 한다고. 그리고 너는 귀한 아이니까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해라. 학교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친구들과 보낸다고 해도 당장 집에 가면 모든 걸 부모님이 좌지우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누구보다 고독한 사람으로 고등학교까지 진학했는데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살갑게 다가와줬습니다. 그 여자애는 우리 반의 반장이었고 지금까지도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죠. 꼭 햇살이 저만 비추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거든요.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울적한 얼굴로 앉아있어? 누가 보면 무슨 일 난 줄 알겠다. 너 내 이름이 뭔지는 알아? 설마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데 모른다고 할 건 아니겠지? 김혜수, 무슨 일 난 거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건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게 길게 살았다고.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먹자.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누구라도 널 보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야. 혜수는 가난한 집의 장녀로 동생들을 여럿둬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본인도 학생이라 정신없을 텐데 아침마다 동생들을 위한 밥상을 차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생들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직접 병원에 데리고 다닌다고 했어요. 게다가 숙제 검사부터 시험 공부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했죠. 그 덕분에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마음 써줬죠.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혜수만이 따뜻하게 생각해줬으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조를 이뤄서 활동하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제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옆자리를 일부러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눈치 주면서 저를 흉볼 때면 정색하면서 막더라고요. 다시 돌이켜봐도 저의 모든 학창시절 중 가장 행복했던 나날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너 요즘 무슨 반장이라는 여자애랑 어울린다며? 걔네 집이 어떤지 알고 있어? 가난한 주제에 애들만 드립다 낳은 집안이던데 급이 안 맞는 애랑은 어울리는 거 아니다. 나중에 분명히 피해보게 돼 있다고. 여지껏 우리 말 잘 듣고 살더니 왜 갑자기 엇나가는 거냐? 그런 집구석 여자애랑 가깝게 지내서 뭐가 남을 것 같아? 머리 잘 굴려라.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실망시키면 안 된다. 부모님이 아무리 웃음기 없이 나무라신다고 해도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저도 고등학생이었으니 그 예전의 어린애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몰래 혜수랑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난생 처음 사 먹어봤답니다. 그렇게 혜수 곁에 있으면서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님에게 혜수랑 여전히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들켜서 분노를 산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가출을 감행하면서까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친구 하나를 겨우 사귀었을 뿐인데 왜 이런 것마저 어머니 아버지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거죠? 제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세요? 혜수가 가난한 집 딸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저를 웃게 해준다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언성을 높이지? 너 정말 나 기절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 우리가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라는 거 모르지 않잖아.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진 적 없어요. 항상 힘들었는데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허수아비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뭐든 시키는 대로만 하던 외동아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버렸으니 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하셨을 거예요. 결국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면서도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얻어낸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혜수가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지켜봐와서 당혹스러웠죠. 그런데 혜수의 다른 친구들을 통해 대학 포기의 원인이 등록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아? 만약 장학금을 받게 되면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노력했던 게 아까운데 제발 다시 생각해봐.
장학금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나는 지금부터 졸업하고 일할 곳을 찾는 게 현명해. 막상 노력했다가 장학금 못 받으면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 혜수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눈물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울지 말라고 달래주고 싶었는데 그건 자존심이 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이 너무 아픈데도 당시에는 저 역시 아직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부모님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혜수와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등록금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계획을 따라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야 했죠. 사실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면 대단히 외향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화력이 좋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겨우 혜수를 만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낯선 땅에 떨어져 지낸 몇 년 동안 오히려 원래 성격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영어를 배웠어도 문화에서 오는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다고 해도 말 한마디 주고받는데 걸리는 감정의 차이를 좁히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결국 저는 친구들도 거의 사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용우 너는 기껏 멀리까지 와서 공부만 하더라. 아깝지 않아?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여기서 있는 시간만이라도 자유를 즐기면서 놀자. 오늘 진짜 재밌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나는 원래 노는 거 안 좋아해.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편하거든. 너희끼리 즐겁게 다녀와. 너는 진짜 인생 재미없게 산다. 나라면 누가 돈을 줘도 그렇게는 못 산다고 할 거야. 혹시 어디서 협박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 에이, 농담이야. 아무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나마 소통했던 친구들도 전부 한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아버지를 따라 대기업에 입사했음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어요. 처음 입사가 결정됐을 때는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보람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능력으로는 인정받았지만 동료들과 자꾸 부딪혔거든요. 용우 씨는 뭐든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하더니 인정받는 것도 혼자 해서 만족하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팀인데 팀워크 같은 건 관심도 없나요? 에이, 뭘 물어보세요. 용우 씨 성격이면 당연히 관심도 없겠죠. 오히려 눈엣가시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귀찮게 말 건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과거에 투명인간 취급받던 트라우마들이 불쑥불쑥 떠올라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아침에 눈을 떠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더라고요. 심지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멍하니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죠. 그리고 입맛이 전혀 없는데도 살기 위해 억지로 밥을 밀어넣는 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자꾸 체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통에 병원도 여러 번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기만 하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더군요. 오죽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가도 울컥하는 기분이 들어서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책상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머리만 감싸안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능률마저 눈에 띄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안 그래도 회사에서 저는 모난 사람 취급받고 있었는데 성과마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니 어떤 취급을 받았겠나요? 우선 사무실 안에서 저랑 눈을 마주치는 사람조차 없었고요. 회식 자리는 물론 점심시간마저 저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게다가 업무적으로도 같이 맡아야 할 일이 있으면 아예 저한테만 은근슬쩍 몰아주더라고요. 용우 씨는 일 하나만큼은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편이니까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설마 못한다고 약한 소리는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일 잘하는 거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요. 진짜 기대되네요. 용우 씨라면 저희랑은 감히 비교도 안 될 테니까 금방 끝내실 거예요. 그러면 퇴근 시간 전까지 다 부탁드려요. 심지어 팀장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피드백을 줄 때도 제 자리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회의 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다른 직원이 비슷한 말을 하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동안 참아와줬을 뿐이고 이제는 얄짤없다는 분위기로 싸늘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아요. 이대로는 숨도 못 쉬겠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가 이대로 퇴사하는 건 곧 내 체면에 먹칠하는 일이야. 그만두고 싶으면 적어도 이미지 회복은 하고 나가야 돼. 유정의 미도 못 거두고 멋대로 뛰쳐나오겠다는 거면 못 들은 걸로 알 거다. 저는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증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스스로 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저를 일찍 발견해 주신 덕분에 병원에 실려갔고 치료를 받았죠. 그렇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퇴사하겠다는 선택을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를 핑계 삼아 백수가 됐죠. 하지만 집안의 정적을 견디는 게 힘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첫사랑이었던 혜수와 재회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혜수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 시간이 흐르기는 했나 보다. 그때는 내 동생처럼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자가 됐네. 내가 할 소리야. 아까 문 열고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성숙해져서 깜짝 놀랐어. 못 알아봤으면 억울할 뻔했네. 혜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는 얼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시점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추억을 회상하며 몇 번 만나다가 교제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혜수가 털털한 사람이었던 만큼 우리는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장소를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가끔은 혜수가 일하는 회사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고요. 비 오는 날엔 아무도 없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서로의 일상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혜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편의점 앞에서 만나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밤길을 걸었죠. 어느 날은 버스를 잘못 타서 생판 모르는 동네에 도착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길에서 마주친 노점상 아주머니에게 물어 돌아오는 길마저도 우리에겐 추억이 되더라고요. 꼭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혜수는 길거리에서 파는 뻥튀기나 떡볶이 같은 소소한 먹거리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굳이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저를 배려해서 한 말 같았어요. 너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너를 챙겨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너한테 의지하고 싶어져. 사실은 네가 유학 간다고 해서 걱정스럽기도 했거든. 혹시나 거기서도 혼자 웅크리고 있으면 어쩌나 하고. 사실은 거기서 너 없이 적응하느라 힘들었어. 네가 얼마나 나를 살뜰하게 챙겨줬는지 깨달을 수 있었지. 어쩌면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더라고. 그래도 너 다시 만나니까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혜수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원래 다녔던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나름 안정적이고 이름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왜 다시 일어섰는지 영문을 모르시면서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들. 언제까지고 편의점이나 다니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고생했다. 그렇게 저는 직장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혜수와 결혼하기 위해 양가에 인사드렸죠. 특히 혜순의 부모님은 저를 무척 반겨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거의 발작하실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아니, 등록금 받아갔던 그 여자애랑 또 엮인 거야? 얘가 왜 이렇게 호구처럼 사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또 우리 집에 빌붙으려는 수작을 받아주려고 해? 내가 못 살아. 양심이 있는 거면 등록금 선에서 끝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자고 해서 프로포즈한 거라고요. 저는 혜수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편의점에 있었을 거예요. 전부 혜수 덕분에 다시 일어난 거죠. 그런 약한 소리 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의지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무슨 여자의 핑계를 대는 거야? 결혼은 그냥 잠깐의 감정만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거다. 남은 인생을 함께해야 하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 포기해라. 제가 혜수 덕분에 치유받았다고 하는데도 부모님은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밝은 혜수라도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스럽더라고요.
하지만 혜순 이 정도 반대는 각오하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원래 주변에서 반대할수록 사랑이 돈독해지는 법이잖아요. 혜수의 뱃속에 우리 사랑의 결실이 찾아와 줬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혜수 뱃속에 제 아이가 생겼거든요. 평생 말씀해 오셨듯이 진정 교양 있고 매너 있는 남자라면 책임지는 게 맞겠죠. 그러니 더 이상은 반대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손주가 생겼다고? 그래, 네 나이 정도 됐으면 이제 자식도 키워야지. 그래도 사이가 좋은 건 맞았나 보구나. 이게 운명이라면 우리가 뭘 더 반대하겠냐. 결국 차갑게 대하시던 부모님도 손주가 생긴다고 하니 받아들이시는 눈치였습니다. 약간 반갑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직접 아내를 데리고 운전해서 병원을 다니시더라고요. 아내 역시 우리 어머니에게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받을 생각에 들떠보였죠. 그런데 막상 임신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맹세하건대 절대로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분명 아내도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했거든요. 아침마다 출근 전에 일어나면 거실 가득 이미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면서 제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걸 알면서 매일 눈 뜰 때마다 언제쯤 우리 아이랑 만날 수 있을지 애타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돼. 나만 이런 거 아니지? 당신도 그런 거 맞지? 엄마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일 같아. 당신은 분명히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처럼 울적하고 힘들었던 사람도 밝게 만들어준 게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10달 건강하게 지낼 생각만 하면 돼. 괜히 다른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 한가운데에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전부 아기 용품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날선 예민함과 끝없는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TV 속 육아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갑자기 채널을 꺼버리며 이건 다 현실이 아니라며 중얼거리더군요.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며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말하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뭐 어디 배가 아파? 아니면 꿈이라도 꾼 거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의논해줘. 우리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가야 할 부부인데 당신 혼자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말하면 당신이 해결해 줄 수는 있기라도 해? 뭘 안다고 귀찮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생각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아무리 부부라도 매사에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당신 회사 일 언제 나한테 다 보고하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저는 매일같이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괜히 웃는 얼굴로 괜찮냐고 물어보다가 트집 때문에 무안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아내를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원래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이 요동치고 감정 기복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가 초보 엄마, 초보 아빠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이 넘어가니까 제 일상까지 흔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방해가 될 정도였죠.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생각나는 거 다 말해봐. 내가 퇴근길에 사올 테니까. 괜히 살찔까봐 걱정하면 안 돼. 결국 당신이 먹는 것들이 다 영양분이 되는 거니까. 뭐야?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묻는 게 아니라 애 때문에 먹으라는 거야? 왜 나를 챙기는 척을 해? 진짜 당신한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 위선 떨지 마. 아내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노여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태아 성별 고지를 받고 딸바보가 될 준비를 할 거라며 행복해하는데도 남일 보듯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갑자기 명품 브랜드를 찾고 비싼 태교 여행을 가고 싶다며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돈까지 빌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며 큰 소리쳤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아내에게 화내고 싶지 않아서 무던히도 버티며 인내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제가 대신 입덧하냐며 살 빠졌다고 걱정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나마 제 자식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버텼던 건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담담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눈물 한 방울도 없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맞아? 나만 이렇게 슬퍼? 우리 애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다가 하늘로 떠나버렸대. 이걸 어떻게 그리 담담하게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오열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울면 애가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해? 당장 나야말로 몸에 무리가 가니까 힘든데 당신까지 거슬리게 하지 마. 아내는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노려보면서 비꼬더라고요. 그동안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정말 많이 참아줬던 건데 같이 아이를 잃고 서글픈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빗둘게 나오니까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격하게 쏟아내든 말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결혼도 해서 다 잡은 물고기인데 뭐 어쩔 거야. 설마 내가 어릴 때 그 천사처럼 평생을 살아갈 거라고 믿은 건 아니지? 당신도 살면서 변하는 부분이 있잖아. 나도 그런 거라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데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을 부었어요. 제가 사놨던 딸의 신발이나 옷들을 모조리 갖다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쉬울 수 있나 싶어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아내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길고 길었던 사랑이 무색하게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고려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간절하게 애원할 때는 언제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 하나 사라졌으니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도 진짜 웃기네. 그런 얄팍한 감정으로 평생을 약속했다니 다 연기였구나. 어떻게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 사실 그냥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됐던 거야? 임신 공격이라도 했던 거냐고. 내가 학창 시절에 사랑했던 혜수는 어디 갔어? 어디 갔긴 당신 바로 앞에 있잖아. 어차피 이혼하려는 마당에 궁금한 것도 많네. 괜히 내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 나도 찌질한 남자랑 계속 살 생각 없으니까.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어차피 손주가 나오는 상황도 아니라면 갈라서는 게 맞고 다른 좋은 집안의 여식과 재혼하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모두 거절해버렸어요. 내심 첫사랑과의 이별이 가슴 아팠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전 장모님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처가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왜 저한테 전화하셨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발이 먼저 움직여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했더라도 인생의 유일한 사랑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전 장모님을 달래드리면서 전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급히 보호자를 찾으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애써 두려운 마음을 숨기며 전 장모님을 부축해 수술실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전처의 배였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살았음에도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바로 전처의 배에 문신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초음파 사진을 기반으로 그려넣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이름과 전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아니, 분명 저랑 살 땐 저런 문신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원래 이런 건 관심도 없던 사람이잖아요. 순식간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표정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 장모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 별로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놀라셨는지 알겠네요. 그렇지만 이건 제 딸이 원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수술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전 장모님을 다시 부축해서 수술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다리에 힘이 쭉 풀리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분명 저랑 헤어지기 전까진 전처가 아이의 유산을 그리 힘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잖아요. 게다가 저렇게 아이를 추억하는 건 별로 흔한 방법이 아니기도 하고요. 우리 딸이 그동안 자네한테 침묵을 지키라고 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네. 하지만 우리 딸이 너무 가여워서 안 되겠어.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아는데 자네한테 미움받고 헤어진 게 안타깝지 않겠나? 그렇게 전 장모님은 흐느끼면서 겨우 말문을 여셨는데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처가 임신 공격으로 저를 고통스럽게 한 줄로만 알았고 우리 어머니랑도 병원을 같이 다니면서 별말 없길래 사이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전처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강요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즘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다지만 그건 근본 없는 집안이나 그런 거다. 하나를 낳더라도 아들을 낳는 게 맞아. 세상에 중요한 일 누가 다 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면 아들을 낳도록 힘써라. 어머님, 아이의 성별은 제가 고른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그이는 건강하게 낳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용우 걔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내조 똑바로 하려면 용우가 헛소리해도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네 시아버지도 정말 기대가 크다고. 우리가 너 임신해서 겨우 허락해줬다는 거 잊지 말거라. 원래는 전처도 어머니랑 가까워지게 됐다며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왜 직접 병원에 데리고 다니려고 하시는지 깨달은 뒤로 고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던 시기부터 계속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교도 사내아이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푸른색 소품을 사다 주셨죠. 하지만 결국 태아 성별을 초음파로 알게 됐을 때 딸이었잖아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전처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처가 임산부라 해코지를 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운전대를 꽉 붙잡고 허공에 고함을 지르시거나 스스로 머리를 쥐어뜯으셨다고 해요. 전처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건 아니었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거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가 아예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좀 있잖니? 언제 또 10달 배부르고 낳을 수 있겠어. 괜히 힘들이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낳아서 키우는 게 맞다. 딸은 흘려보내도록 하자. 감히 전처의 심정을 짐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흘려보내라는 요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전처는 차마 저한테 말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시는 결혼을 제가 강경해서 밀어붙이고 임신해서 겨우 꼴이 난 거였잖아요. 분명 이를 알게 되면 저랑 부모님 사이는 엇나가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걱정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말은 했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장모님도 같이 의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전처가 제발 비밀로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수야, 그래도 장서방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 너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거다. 분명 정서방이라면 네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편을 들어줄 거라고.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이 부탁으로 들어주셨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제 등록금도 내주신 고마운 분들이시잖아요. 사실 저만 떨어져 나가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괜히 천륜을 끊어버리고 싶진 않아요. 전처는 우리 부모님을 은인처럼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대학을 포기했다가 가게 된 거니 의미가 남다르긴 했겠죠. 그래서 전처는 저한테 정을 떨어뜨리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가기도 전에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아이가 먼저 유산된 거죠. 당시에는 전처가 제 앞에서 무척 담담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가고 나서 가장 먼저 전 장모님에게 했다던 말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아직도 제 뱃속이 텅 비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 아이 세상 빛도 못 보고 먼저 떠나서 어떡해요. 더 좋은 엄마 만나지도 못한 게 미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그제야 전처의 모든 언행이 이해가 가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눈뜨기를 기다렸어요. 역시 전처는 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깜짝 놀라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장모님은 전처가 원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었고 전처가 응급수술을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부르신 거였어요. 저는 전처가 사랑했던 남자니까요. 그렇게 저는 무릎을 꿇고 전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처 역시 오열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더라고요. 당신을 외롭게 하고 슬프게 만들어서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당신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고 있었어.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고 싶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당신한테 인생을 걸게. 내가 말 안 했으니 당신은 몰랐던 건 당연하지. 그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우리 정말 나쁘게 헤어졌는데 내가 아프다고 달려온 걸 보면 당신의 사랑은 여전하구나. 이왕 모든 게 밝혀졌으니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저랑 전처는 언제 이혼했냐는 듯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겨우 제품에서 진정하는 전처를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 장모님에게 전처의 간병을 맡겼어요. 아무래도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본가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다그쳐야 했죠. 가증스럽게도 어머니는 제가 모든 정황을 알게 됐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설마 걔가 너한테 고자질하러 오기라도 한 거야? 잠시만,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다 나는 널 위해서 그랬던 거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한 거라고 강요하셨지만 진짜 저를 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머니 체면을 위해서 저를 꼭두각시처럼 생각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제 아이와 아내까지 고통스럽게 만드시나요? 저는 꼭 준비해온 것처럼 어머니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쌓인 울분이 전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들들 볶았어? 적당히 선을 봐가면서 움직였어야지. 같은 여자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고 이사단을 낸 거야? 한심하기는. 아버지도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평생 봐왔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 아버지도 뒤에서 어머니를 시키셨을 거잖아요. 분명 어머니나 아버지나 둘 다 똑같이 손자를 기대하며 전처에게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아버지 모두 사회적으로 체면을 중시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폭로당하기 싫으면 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둘 다 노후는 어떡하냐면서 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각자 명의로 세를 받고 있던 상가를 갖게 됐어요. 물론 증여세까지 어머니, 아버지 돈으로 해결했고요. 그리고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라며 일갈해주고 절연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아내의 곁에 더 가까이 있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처음 다녔던 대기업에서 쫓겨나듯이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출근했을 때 회사 동료들이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제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고마웠답니다. 용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보내드리게 돼서 아쉽네요. 솔직히 같은 팀에 있어서 정말 많이 든든했거든요. 어디를 가든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용우 씨라면 어디에서든 인정받으실 것 같아요. 비록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지만 잘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건강하시고요. 이런 인사를 받고 떠나게 되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기억만 갖고 떠나게 됐네요. 그동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모두 건승하시길 빌어요. 심지어 회사 후배들은 저를 위해 손편지까지 적어줬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이런 따뜻한 추억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감동받았죠.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젊었었다면 주책 없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무사히 회사를 떠나고 아내의 심신을 보살피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내의 얼굴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지는 않았는지, 표정은 좀 괜찮은지 살펴보다가 조용히 죽을 끓이죠. 가끔씩 식욕이 없다고 하는데 한 숟가락이라도 직접 입에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생강차도 하루에 한 번씩 잊지 않고 챙겨주고 있죠. 아예 하루를 통째로 아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털어서 펜션도 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초대해 같이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능력 있고 다정한 사위 덕분에 내가 말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는구나. 사실 내 딸한테만 잘해줘도 충분한데 말이야.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자네는 내 딸이랑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되네. 그러니까 다른 부담은 갖지 말라고. 부담스러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와이프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은혜 갚는 중이니까 편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아내는 제가 처가 식구들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곤 하는데요. 저는 아내가 마음 편히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걸로도 만족해요. 사실 아내가 재발률이 꽤 높은 병에 걸렸던 터라 호르몬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제로 폐경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많이 울적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느라 애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안해 죽겠어. 당신도 원하는 가정이 따로 있었을 거잖아. 이대로 당신을 붙잡아 두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괴로워. 나는 애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거라서 상관없어. 괜히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당신한테는 회복이 우선이란 말이야. 나한테는 당신 없이 살던 시절이 더 괴로우니까 괜히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달래줬는데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땐 저보다 누나처럼 느껴지고 강단이 있던 아내가 이토록 서글프게 우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를 데리고 고아원으로 봉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들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씻은 듯이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아내가 원하길래 입양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절연을 선언한 뒤로 관심도 끊고 연락도 안 하며 살았는데요. 어머니에게 연락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랑 이혼했다. 네가 우리랑 인연을 끊어버린 걸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매일같이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졌어. 길거리에서 만나면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저한테도 관심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랑 아버지와 절연한 덕분인지 몰라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솔직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은 저에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저를 본인들 입맛대로 키우려는 것 외에는 정서적인 교류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더 할 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로 우리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였죠. 마음 같아선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싶었는데 아내는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많이 후회하고 있다. 그때는 내가 많이 어리석었던 것 같아. 가족은 그냥 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걸로 충분한 존재인데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쳤다고 하던데 나랑도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니? 안 되겠는데요. 제 아이까지 잃었는데 어머님 같으면 다시 얼굴 볼 수 있겠나요? 저는 어머님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전화 받은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받은 거예요. 사과 받았으니 이걸로 됐고 다시는 찾지 마세요. 저 역시 얄짤없이 어머니의 호소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와서 외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잘난 교수라는 직업으로 오래 사셨으니 누구라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아내가 신경 써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의 단호한 태도를 마주하고 포기하셨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는 처가 식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처남들이 저를 불편해하고 거리 두는 것 같더니 이제는 잘 따라주고 있어요. 몇 번 제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해진 것 같네요. 당신이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싫은 소리 한 번도 없이 내 가족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마워. 한 번 헤어졌는데도 당신 같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같아. 나야말로 당신이 선물 같은 존재야. 나랑 피가 섞인 가족도 주지 못했던 정을 당신 통해서 받았다고. 비록 제 본가랑 처가는 집안 형편 차이는 나더라도 견고한 애정만큼은 비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가 식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저는 아내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어요. 인생은 때로 망가진 다음에 비로소 진짜 제 편을 만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결혼 생활이야 예식장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 생활의 끝맺음도 예식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제 옆엔 아빠가 아닌 엄마 손을 잡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남편이나 시댁 쪽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의 행사잖아요. 더구나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축의금하고 부의금 이런 것에 좀 지나치다시피 관심이 많습니다. 흰색 봉투만 보면 눈이 돌아가 버려요. 다른 집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좀 유별나거든요. 제가 결혼식 했을 때도 친정 부모님이 나중에 축의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축의금으로 저희 부부 자동차도 하나 사주시기도 했고 아마 그때부터 남편이 이상하리만큼 집착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친정아빠 장례식 날에도 남편은 부의금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아버지를 보낸 것을 아시고는 많이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서 제 계좌로 부의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저랑 엄마 둘이서 하기가 힘들어서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계좌로 부의금을 보내주는 분들도 적지 않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번에도 내심 기대가 되었나 봐요. 제가 외동이니 나눌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의금 또한 부모님 것이지 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연락 오는 분들이 많아질 때마다 그래도 엄마가 생활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시겠다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일을 하셨던 분도 아니고 거의 30년을 전업주부로 생활하셨으니까요. 사실 좋은 일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인데 남편이 저 몰래 뒤에서 부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아버지 장례식을 준비할 때 삼촌들이 와주셔서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부의금 들어온 것들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남편이 들었었나 봐요. 저한테 은근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삼촌분들 가실 때 보니까 장모님이 좀 챙겨주시는 것 같던데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알아? 당신도 좀 받았어? 아무래도 삼촌들이 계속 부의금 받아주시고 밤낮으로 우리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서 그러신가 보네. 나는 자식인데 아빠 장례식에 있는 건 당연하잖아. 뭘 나한테까지 돈을 주시겠어? 그래도 우리가 제일 고생했는데 나중에 주시겠지? 설마 우리만 안 주시진 않겠지? 남편은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것보다도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본인한테 떨어질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도와준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례식장을 잘 마무리하고 납골당에 저희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가는 중에 엄마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괜찮으면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어떤지 물어봤었어요. 엄마, 집에 아빠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면 우리랑 같이 있을래? 그러다 좀 괜찮아지면 다시 엄마네 가서 사는 건 어때? 여기에서 살기 힘들면 집 구하기 전까지 우리랑 같이 살아도 돼. 우리가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 집에서 생활해도 괜찮아. 갑자기 아버지를 보내다 보니 엄마가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말하니 옆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웠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집에 내려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대뜸 부의금은 확인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공직에 계셔서 그런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
그리고 당신한테도 따로 연락하셔서 부의금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잖아. 대략 얼마 정도야? 확인해봤어? 그거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 우리 쪽 사람들도 있었잖아. 장모님은 얼마나 가지신데? 이번에도 우리 좀 보내주시려나? 그럼 우리 이번에는 대출금을 좀 갚을까? 차는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다. 그냥 당신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차 하나 살까? 혼자서 벌써 부의금 받으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놨더라고요. 이번에는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혼자 설레발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아무래도 엄마 혼자 생활하시기도 해야 하니 엄마가 쓰셔야지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막 장례식 끝나서 집에 가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엄마가 알아서 우리 목숨 보내주시겠지.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부의금 어떻게 하실지는 엄마가 결정하시겠지. 당신은 지금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고 싶어? 그리고 축의금 때도 아빠가 생각해서 주신 거지 당연한 건 아니었잖아. 눈독 들일 걸 눈독 들여야지. 아니,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장모님한테 물어봤어? 당신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해? 아빠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란한 저한테 계속 부의금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장모님은 얼마나 가져가실 거냐 계속 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야 할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결혼할 때 아빠가 축의금 일부를 저희한테 준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 엄마가 부의금 일부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저희한테 들어온 부의금 약 200만 원 정도만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따로 더 주신 것은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남편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장모님이 200만 원만 보내주셨어? 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우리 결혼식 때보다 사람들이 더 온 것 같은데. 축의금보다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장모님이 가지시려는 건가? 아이, 장모님도 참. 우리한테 좀 보내주시지. 조금만 보내주셔도 우리 부담이 확 줄어들 텐데. 우리 생각은 안 하시네. 장모님이 이렇게 욕심이 많은 분인 줄 몰랐네. 그게 무슨 욕심이야. 당연한 거지. 엄마가 우리 돈 가져가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 안 계셔서 엄마 혼자 생활해야 하잖아. 우리가 용돈 드릴 생각도 해야 하는데 당신은 부의금을 못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탐낼 거 탐내야지. 그리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축의금 주신 것도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주신 거 아니잖아. 우리 좀 더 편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였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부의금을 탐낼 수가 있어? 누가 탐낸대? 장모님 혼자서 돈 관리하시는 거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지. 그리고 우리 빚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장모님이 도움 주시면 우리도 편하잖아. 나는 차라리 장모님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자기가 얘기했었잖아. 우리랑 같이 살 생각은 없으시대? 그냥 우리랑 살림 합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장모님 생활비 우리가 보내드려야 돼?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려나? 여태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셨잖아. 매달 드리는 거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남편은 은근슬쩍 저희 친정엄마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니 남편이 답답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 하는 행동이 좀 선을 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 이상 말을 안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란 생각을 했지만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일을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용돈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슬쩍 말을 꺼내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엄마 요즘 일구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용돈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그 정도는 보내드려도 우리 생활에 큰 지장은 없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는 돈이 어디 있어서. 그리고 장모님만 용돈 드릴 수 없으니 우리 엄마한테도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럼 벌써 4, 60만 원이 매달 나가는 거야.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양가 용돈으로만 그 정도 나가면 좀 부담스럽지. 나도 여유 있으면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한테 팍팍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당신이나 나나 회사 다니면서 겨우 월급 받는 처지잖아. 매달 용돈은 좀 그렇고 그냥 가끔씩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자.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남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종 엄마한테 연락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했어요. 친정이랑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종종 저희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저녁도 먹는 일도 많았어요. 남편은 나름 부의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오는 건 없지. 우리 엄마는 일을 구해서 시작하셨지. 그러니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겠다는 계산이 들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는 친정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종종 엄마가 밖에서 사 먹으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면서 엄마가 음식 만들었다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엄마네서 같이 저녁을 먹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은근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난 먹고 싶은 건 편하게 먹으려고 돈 버는 건데 왜 이렇게 먹는 거 아끼려고 난리신 거야? 솔직히 좀 궁상 맞지 않아? 그리고 아끼고 싶으시면 장모님 혼자 아끼시지 왜 우리한테까지 그러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잖아. 요즘 밖에서 먹으면 돈 10만 원은 우습게 나가는데. 당신 요즘 왜 그래?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 그러면서 하루 이틀 우리 친정엄마랑 밥 먹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니 저희 엄마도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름 살갑게 대했던 사이가 조금씩 거리를 두니 왜 그런가 싶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서방,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일이 많아서 그래? 오늘 시간 되면 딸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와. 여기 근처에 고깃집이 하나 개업했더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맛도 있다고 하더라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껴 쓰셔야죠. 나중에 저희 월급 받으면 그때 사드리러 갈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엄마가 섭섭해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남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하는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듣게 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서둘러서 퇴근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온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 요즘 장모님은 뭐하고 계신다니? 부의금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받았어? 얼마나 받았어? 못 받았어? 아니, 그럼 그렇게 들어온 돈은 혼자 다 쓰신다니? 아유, 하긴 돈이 많았으면 일을 하셨겠니. 여태 일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편하게 있는 돈 쓰면서 살았겠지. 아휴, 돈이 없는 거네. 돈을 어디다 썼길래 그 연세에 일을 시작하시니?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을 텐데. 그니까 솔직히 나는 우리한테 좀 보태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입을 싹 닫으시더라고. 잘해드리면 뭐해.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래서 요즘 나도 그냥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있는데 심심하신지 계속 연락하시네. 받아주지 마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나올 게 없어 보이는데 뭐하러 잘해주냐? 아휴, 나도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없을 것 같네.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리면 뭐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 흉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소리를 못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문을 세게 열면서 들어갔더니 둘이서 하던 말을 멈추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행동했는데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눈이 좀 아프시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같이 병원을 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바로 갔겠지만 휴가도 내기 어려웠고 그날따라 타 지역으로 출장을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가 눈이 좀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 지금 지방으로 출장을 내려온 상황이라 내가 지금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당신이 이따 반차 내거나 아님 퇴근하고 나서 엄마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봐. 제가 엄마랑 병원 좀 다녀와 달라고 하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무슨 병원에 같이 가. 근처 안과 가서 치료받으시라고 하면 되잖아. 나는 일 안 해? 그리고 너 와서 같이 가도 안 늦어. 죽을 병도 아니신데 뭘 그렇게 오바를 해?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겠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저번에 시어머니 팔 다치셔서 병원 가셔야 할 때 내가 모셔다 드렸잖아. 그때 내가 당신처럼 싫은 티 낸 적 있어? 나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병원 모셔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저희 엄마가 병원을 가자고 말씀하시기 2주 전에 시어머니가 팔을 다치셨어요. 발을 헛디디시면서 넘어지실 때 팔을 잘못 대시면서 팔에 살짝 금이 갔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팔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집안 살림도 도와드렸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바쁘니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저도 남편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저한테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제가 모시고 병원을 다녔었어요. 그랬어도 제가 불평 한마디 안 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병원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니 남편은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제가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지못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소견서를 받아서 서울에서 눈진료 잘 보는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서울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고 서울까지 편도 1시간 30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을 때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에는 남편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남편이 다녀오는 날이면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길이 막혔네, 사람이 많았네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줬는데 저도 계속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챙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으면서 본인이 장모님 챙기는 건 되게 큰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사이가 어딨어. 솔직히 장모님은 나한테 뭐라도 해주셔야 돼. 하다못해 기름값 주실 생각도 안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당신 왜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만 돈 하는 거야? 저번 주에 시어머니 임플란트 하신다고 돈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100만 원 달라고 하셨잖아.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우리 엄마 병원 다녀올 때마다 그러는 거야? 솔직히 내가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초복이라고 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삼계탕집 다녀왔으면서 왜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챙겨드려?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말하는 거 치사해 보여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신 하는 행동이 너무 유치하잖아. 아니,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 주는 게 아까웠어?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힘들게 장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면 뭐해?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도 아까워하는데. 남편이 계속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도 서운함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서 막 쏟아내면서 화를 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습하기 어렵다고 느꼈는지 나중에는 알겠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장모님도 모시고 가면 되잖아. 이번 주 주말에 가자고. 호텔 뷔페 모시고 갈 테니까. 양재 근처에 그 크게 생긴 거 알지? 거기 한번 가보자고. 남편이 미안했는지 그럼 장모님이랑 같이 호텔 뷔페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호텔 뷔페에서 밥 먹어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종종 쿠폰들이 싸게 올라올 때가 있어서 사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호텔에서 먹는 건 뭐가 다르냐고 하면서 못 사게 했었어요. 그랬던 남편이 우리 엄마랑 같이 호텔 뷔페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는 곳이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내심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위의 태도가 바뀐 모습 때문에 저희 엄마도 적지 않게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랑 엄마는 호텔 뷔페라는 말에 나름 멋도 부렸죠. 엄마를 모시러 갔을 때 보니 엄마도 저랑 같은 생각이셨나 봐요. 적지 않게 멋을 부리셨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남편이 엄마랑 저를 데리고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갔어요. 저희 때는 결혼식장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여기 호텔에서도 결혼식을 하나 봐. 이 정도 호텔에서 하려면 엄청 비싸지 않을까? 식대도 10만 원 정도는 기본이겠지? 더 비싸려나? 근데 결혼식 때문인지 사람이 정말 많네. 우리가 가는 호텔 뷔페는 몇 층이야? 제가 들떠서 남편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남편은 별말 안 하고 가만히 4층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4층에 뭐가 있나?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층 안내판을 보는데 결혼식장이라고 써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오늘 직장 동료 결혼식이라고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마 그 결혼식장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랑 남편 둘이서만 왔으면 직장 동료 결혼식이니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엄마랑 같이 있는 상황이니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많은 하객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빨리 내리라고 재촉하더라고요. 누구 결혼식인가 했더니 정말로 저희 직장 후배 결혼식이더라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내리니 남편은 축의금 내고 오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저희 엄마도 당황한 눈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나가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순간 잠깐 들러서 축의금만 보내고 우리는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에 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니 조금 어이는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엄마를 소개하기까지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인사도 좀 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을 테니 당신은 장모님이랑 들어가서 밥 먹어. 너희도 왔어? 아, 참, 인사드려. 우리 장모님이야. 외식비 아끼고 싶다고 하시길래 내가 모시고 왔어. 본인이 한 짓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랑스럽게 저희 엄마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에 식권 2개를 쥐어주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은 후배 결혼식에 우리 엄마를 데려온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를 꽉 깨물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장난해? 우리 엄마 모시고 온다는 곳이 직장 후배 결혼식이니?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식장을 모시고 올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창피하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서 점심 먹던지 해. 창피? 장모님이 창피하실 게 뭐가 있어? 저번에 나한테 외식비 아끼고 싶다고 하시길래 생각나서 모셔온 건데. 그리고 어차피 내가 축의금 내는 거니 장모님은 그냥 오셔서 공짜 밥 드시면 좋잖아. 여기
갈비탕이나 국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호텔 뷔페를 장모님이 언제 먹어볼 수 있겠어. 당신도 어서 들어가서 밥 먹어. 다른 사람 결혼식장에서 큰 소리로 싸울 수가 없어서 화만 부글부글 끓었어요. 우선 엄마를 모시고 당장 건물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엄마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어머, 혹시 김평숙 씨 맞으세요? 저랑 엄마는 누군가 하고 휙 돌아보는데 혼주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는 분인가 했는데 엄마도 잘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저랑 엄마랑 서로 번갈아 보면서 의아해하니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은 처음 보실 수 있겠군요. 저희는 그 사거리 은행 건물 1층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경기 안 좋을 때 월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 했었는데 반값으로 월세를 낮춰주셨었잖아요. 그것도 2년 동안.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감사 인사라도 드리려고 부동산 분께 물어봐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한사코 거절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건물 관리하신다고 잠깐 오셨을 때 먼발치에서 뵀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네요. 혹시 저희 며느리 손님으로 오신 것일까요? 그때 저희 도와주신 덕분에 가게 유지하고 이렇게 아들 키워서 장가도 보내게 되었네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나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혼주분이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니 다들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 남편도 가까이 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엄마한테 혼주분이 감사 인사를 하니 남편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었나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저희 엄마가 건물주라는 말을 듣고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저도 아는 사실이 없었으니 그냥 남편 눈을 피해버렸어요. 저도 엄마가 상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너무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붙잡으셨어요. 여태 제가 대접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리고 답례품 이것도 좀 챙겨가세요. 챙겨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휴, 아니에요. 아드님이 너무 멋지시네요. 부모님을 닮아서 성품이 좋아 보여요. 저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답례품도 거절하신 후 저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건물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었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니 엄마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아빠가 갑자기 가면서 엄마가 이것저것 재산을 정리해봤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남아서 너희한테 줄까 했었거든. 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기도 하니 일찍부터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뭘 해볼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괜히 뭘 했다가 돈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가를 사놓은 거였어. 건물이라도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돈을 묶어놓은 거지. 그럼 돈이 있는데 왜 일은 한 거였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상가도 3층이면 작은 것도 아닐 텐데. 나도 엄마가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일한 건 줄 알았어.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일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소일거리처럼 일을 해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 엄마도 집에 계속 있으니 아빠 생각도 많이 나서 힘들었거든.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살아야 너도 걱정을 덜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일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면 너희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일을 하니 사위가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더라. 그게 괘씸해서 더 돈 있다는 말을 안 한 거야. 엄마 얼굴 보기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엄마가 몰랐으면 했거든요. 엄마랑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제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장모님 건물은 무슨 말이냐, 건물도 있으면서 왜 일하고 다닌 거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궁금증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를 찬밥 대우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야 뭐 항상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고, 남편도 우리 엄마 챙기면서 힘든 부분들을 저한테 푸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를 본인 후배 결혼식에 데리고 가서는 생색을 내는 꼴이라니. 저랑 엄마 모두 무시한 것이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슬슬 마음 정리를 하고 남편이랑 살던 집에 가서 제 짐을 챙겼어요. 짐 챙겨 나와서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한창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왔어요. 제가 있는 것을 보더니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당신 장모님이 건물에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데도 말 안 한 거야? 아니, 물어보니 건물도 3층짜리던데 왜 일을 하신 거야? 장모님은 상가도 있으셨으면서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신 거야? 돈을 쓰시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왜 당신이랑 얘기해야 돼? 그리고 우리 엄마 돈인데 당신이 왜 난리야? 우리 엄마한테 상가가 있든 말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이제 와서 우리 엄마한테 빼먹을 게 있으니 여태 해온 행동이 후회되니? 내가 뭘? 속인 장모님이 나쁜 거지. 우리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 하나 안 하실 수가 있어? 참, 장모님도 너무하시지. 당신이 장모님 좀 설득해봐. 돈 좀 있으면 우리 좀 달라고. 남편은 아직도 저랑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꼬셔서 돈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 모습에 있던 정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우리? 당신이랑 내가 왜 우리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 그런 곳을 외식한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겠지. 당신 참 뻔뻔하다. 그리고 우리 엄마 돈을 왜 당신이 탐을 내? 우리 엄마 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줄 당신 돈이나 걱정해. 나는 이 길로 바로 변호사 상담하고 이혼할 거니까.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혼하냐며 난리를 쳤어요. 그런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는지 저희가 신랑이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도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너희 엄마는 상가도 있으시면서 말 한마디 안 하실 수가 있냐? 월세는 얼마나 받고 계신 건데?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돈도 있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없는 척 시치미를 뚝 떼실 수가 있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건물을 갖고 있든 돈이 많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인 거죠? 그리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오늘 저랑 저희 엄마를 데리고 본인 직장 후배 결혼식장에 데려갔어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예, 우리 아들이 다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너나 사부인이나 호텔 뷔페 가본 적 있니? 그러니 내 아들이 겸사겸사 데리고 간 거지. 별게 다 불만이다. 시어머니도 남편처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랑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하는 연락을 안 받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답답했나 봐요. 제가 연락이 안 되니 결국 저희 엄마를 찾아왔더라고요.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뭘 잘못해서 이혼해야 하냐고 했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님도 함께 오셨다고 해요. 본인 아들이 장모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봤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이랑 똑같이 돈도 많으면서 뭘 그렇게 없는 척을 했냐면서 따지셨다고 해요. 장모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혼을 해야 돼요? 장모님이 외식 비용 아끼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야 하는 결혼식장 모시고 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렇게 돈이 많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실 수가 있으세요? 사부인,
이건 사부인이 잘못하신 거죠. 애들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부모가 돼서 어떻게 도움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시네요. 지금이라도 애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애들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실 거예요? 저희 엄마는 자기한테 맡긴 돈 찾으러 온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없을 때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거라고 말씀드렸다면 참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이혼한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희 엄마가 항상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셨거든요. 큰 소리 한번 치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놀랐더라고요. 그리고 완강하게 요즘 세상에 이혼 뭐가 흠이냐고 하시면서 이혼시키라고 하는 모습에 당황하셨나 봐요. 그리고는 계속 저희 엄마 집 앞에 계시니 저희 엄마가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면 경찰에 전화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하셨나 봐요. 그 뒤로는 전략을 바꿨는지 제가 있는 직장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번에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함께 왔어요. 우리 엄마 돈 없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진짜 이혼할 거 아니지?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이혼하면 여자만 힘들어져. 그리고 당신이 섭섭하게 생각한 것들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봐. 그리고 나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저희 엄마가 돈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본인 돈처럼 쓰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저를 앞세워서 설득하고 싶었나 봐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 하더니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사과하는 척 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들 말이 맞다면서 거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모자가 쌍으로 못났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식구 좋다는 게 뭐니? 너가 너희 엄마한테 잘 말해서 풀어봐라. 진짜로 너희 이혼시킬 거 아니면 적당히 하셔야지. 그러다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너가 너희 엄마 좀 설득해봐라. 내 아들이 잘 돼야 너도 편하게 살지. 제가 왜 손해예요? 남편이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고 남편한 행동 보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랑 이혼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남편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당신은 나한테 줄 재산 분할이나 준비해놔. 둘 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든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의 서운함을 다 토로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겁만 주고 으름장이나 놓는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나 친정 엄마가 정말로 이혼을 결심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것 같았어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이라고는 전혀 못 느낀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는 미련이 없었어요. 아이도 없고 굳이 고민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대우하며 자기를 위하는 남편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접은 상태라 이 상황을 뒤집을 생각도 기회를 줄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뒤늦게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하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 내가 왜 장모님을 무시하겠어? 진심이야. 내가 장모님께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할게.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그런 사과가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히려 너무 뻔뻔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 돈 없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당신 편 들어줄 줄 알았어? 돈이 있으면 장모님이고
돈이 없으면 장모님이 아니야? 건물이 있든 없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나는 당신같이 속이 시커먼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 합의로 이혼 못하겠으면 이혼 소송 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제가 강하게 나오니 남편이 그제야 이 상황이 진짜라는 걸 알았는지 마구 수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상태였죠. 저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고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엄마를 무시한 사람이랑은 그 어떤 일상도 공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랑 사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제 완강한 태도 덕분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확고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화가 나셨나 봐요. 아들이 이혼남이 되어버렸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본인 아들 인생을 망쳐놓았다고 화를 내며 소리치셨어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혼남이 되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놨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리고 무슨 재산 분할로 8천만 원이나 가져가니? 네가 뭘 했다고 그 돈을 가져가는 거야? 정말 황당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같이 돈 벌었잖아요.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서 부지런히 돈 벌어야 한다고 하셔서 저도 그동안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당연히 재산 분할해서 50%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아드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마 우리 엄마의 재산을 편하게 가져다 쓰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오히려 저에게 8천만 원을 주게 생겼으니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그 모습을 보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억울하고 답답했던지 이제야 마음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얼마 뒤에 들려온 소식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엄마 상가 주변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 일대 집값이 폭등한 겁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혼 후에 처음으로 여유를 느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전 남편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나 봐요. 예전에 결혼 생활할 때도 남편은 엄마 건물이 얼마인지 시시때때로 검색하고 확인하곤 했거든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 남편이 은근히 엄마 재산에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그가 이번에도 검색을 해봤다면 예전에 봤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올 텐데 볼 때마다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이혼한 걸 후회하며 엄청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건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아쉽고 미련이 남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가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난 모양이에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는지 최근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본인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제게 모욕을 주려고 했으니 결국 이렇게 된 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죠. 반면 저는 엄마 덕분에 오히려 삶이 더 편안해졌어요. 지금은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엄마가 물려주신 상가 1층에서 새로운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에 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고민해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게를 차려서 제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이뤄보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기대돼요. 준비할 게 많아서 매일이 바쁘지만 정말 보람차고 기분 좋은 바쁨이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덕분에 오히려 더 밝고 활기찬 미래가 제 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솔직히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그저 남의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라 이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을 만큼 잊혀져 가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닌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한 지금, 제 선택이 정말 후회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통해 더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제 꿈도 더 크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마음속에 쌓였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었고, 더 정리된 마음으로 제 앞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